안녕하세요, 부모반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만 주로 배웠었고 이렇게 실내에서 강의 들은 참 오래간만인데 오늘은 난방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가 6년이 되었어요. 6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바로 옆에 옛날에 살던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이 내부 연수는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노후 대책 차원에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연구를 많이 했죠. 예전에 제가 전원주택 세 채를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직영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셀프로 지었어요. 목주주택 30평 지었었고, 그 다음에 철콘 25평 지었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살던 집 기본 뼈대는 보석브럭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조적조인데 이 보석브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중에 증축을 많이 했어요. 경량 철골도 하고 목조주택으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평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 43평 됐는데 그 집을 살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노후에 살 집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땅이 넓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자 해서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퇴직하기 전이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에요. 제가 퇴직한 지 2년 됐잖아요. 그때는 젊었나 봐요. 어쨌든 그 집을 짓는데 착공부터 완공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었죠.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그 디테일 영상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뭐 제가 했던 영상을 많이 못 봅니다. 옛날 생각이 나면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이고 특히 구독해주신 54,000여 명의 구독자님들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참 감사했던 게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이제 건축 공부를 올해 이제 29년 독학을 했죠. 그리고 또 현직에 있을 때 업무도 이 공사 관련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이론과 그리고 실제 시공 능력을 겸비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원찮게 보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짓는 집이 지금 어떤 시공자보다도 시공의 디테일을 살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단열 배관 방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패시브 하우스급 이상의 집을 짓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는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퇴직 후에도 지금 뭐 풀 컨설팅, 합북 컨설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여섯 채를 지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큰 평수부터 아주 소형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올해는 아직 소개는 안 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토목공사도 했었어요. 콘크리트 옹벽, 그 다음에 보강드 블록, 그리고 우리 그 고양이가 봄새인데 이 녀석이 말이죠. 저를 어떻게 좋아하는가. 그냥 이거 뭐 전생에 부부였나. 제 컴퓨터만 하려고 앉아있으면 딱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예뻐해달라고 그래요. 죽겠어요. 어쩌다가 영상 편집에다가 보면은 영상 편집에다 보면은 이 자판 건드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뻐요.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일 하니까 한쪽에 가서 있어. 지금 뭐라고 그러니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밤중에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알았어 내려가.
아유, 내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 채 집을 짓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도 생겼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직영 건축을 대행하는, 현장 수장처럼 대행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직영 건축 대행 용역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 초에 퇴직을 하자마자 사업자 등록을 뒀었어요. 처음에는 마이홈 컨설팅이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마이홈 빌더스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 첫 해에는 여주 익산 지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러질 않는다고. 이거 무더웠더라고요. 또 시기적으로 또 뜨거운 여름이었고, 현장 분위기는 좋았는데, 근데 건축주들을 상대하고, 또 시공팀을 관리하고, 또 공정 관리하고, 자재 구입하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 수만 가지의 그 일정들이 있잖아요. 공정들이.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거의 정신 노동에 가까워요. 가장 어려웠던 애로사항 한마디를 요약하자면은, 저는 이제 방식이 그거잖아요. 제가 받을 컨설팅 비만 딱 받고, 그리고 소신껏 붕어반 장식 공법으로 단열도 2배, 그 다음에 골조도 2배, 그리고 시공 디테일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장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주님들께 얘기를 합니다. 내장 인테리어는 목수 수준이 할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목수 수준이. 그래서 내장 인테리어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하실 계획이라면 전문 팀이나 전문 업체, 대개는 업체죠.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 의뢰하셔가지고 건축주가 원하는 인테리어,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위한 그것만의 그 도면도 그리고 또 3D라든가 이런 걸로 미리 이렇게 색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조화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거의 완결된 상태 수준의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물론 돈이 더 들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 건축주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도 가성비 있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매건이 4세대가 살 계획이고 연면적만 한 120평 정도 돼요. 지금 설계 중이라 나중에 이제 상의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종건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종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별로 소규모 팀장님들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자재상 뭐 창호가 됐든 뭐 건재자가 됐든 뭐 설비가 됐든 뭐 전기가 됐든 다양한 인적 자원을 갖다가 협업체계 구축해서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60평 이상 종건이 하는 것도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간간히 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 3월 퇴직하자마자 붕어반장 직영건축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꽤 했어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대규모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뭐 박사님들도 오시고, 제가 좀 무화했던 것들이 몇 번 있어요. 현장 경험이 30-40년 되는 건축업계에서 소장급,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때로는 기사, 기능장, 또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건데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왜 이 조그만 집을 짓는데 저한테 와서 이 강의를 듣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도대체 집은 모르겠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참 뒤에 공감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건축사라 해가지고 모든 방면을 전부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대 가면은 1, 2학년 때는 예과, 그 다음에 3, 4학년은 본과 그러죠? 또 의학 전문대학원도 생겼고. 근데 그분들이 예과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만 나중에 본과에 가면 다 분업화가 되잖아요. 소아과, 성형외과,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다 분업화가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꾸준히 가는 건 치과 정도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아과 하시는 분이 정형외과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위급 상황이라면. 그런데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큰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되게 이제 그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시공 디테일보다는 공정관리, 관리자 위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더라고요. 여기 오신 목적이 하나는 최근에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소규모 주택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때로는 그 상당히 경력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내 집 하나 제대로 지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제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직영건축 세미나를 부업안장 직영건축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짚어갈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굉장히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집에 들어온 친구가 토목 설계사인데 그분이 처음 들어온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반장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추우면 서러워요 그러더라고요. 40대 후반쯤 되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도 엄청 일도 많고 막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지금 그 집을 오피스 하우스로 쓰면서 또 사무실은 또 시내가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프리랜서처럼 공간 활용을 다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좋은 게 따뜻하다고. 제가 그 영상을 3시간짜리로 올린 게 있는데 다른 건 다 못 보시더라도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직영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셀프 건축이죠. 그리고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진짜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새로운 공법들을 많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의 내용은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은 기왕이면 가성비도 잡고 그리고 단열이나 방수나 배관에 문제없는 집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방통 치면 기계미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어떤 때 생기고 어떤 때 안 생기고 시공법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도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방이 몇 개 되니까 거기 전체로 한 40평 되거든요.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던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특히 철콘집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철콘집 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그때 연구했던 공법을 하면 철콘집을 경량철골 수준으로 때로는 경량철골보다도 더 저렴하게 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신과 그 확신이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여러 가지 변수를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잖아요. 그 고민의 시작은 설계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8일 새벽인데요. 지금 몇 시냐? 4시 반, 5시가 다 됐어요. 새벽인데 이제 오늘 내일 그 소규모 주택을 짓는 분 설계사로 설계사무소에 갑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5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소통을 하고 그랬어요.
그분보다는 제가 좀 만나자겠어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항상 아는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도 건축주 입장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시행착오가 그나마 없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시행착오 올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건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앞으로도 3, 40년은 살아야 하잖아요. 100세 이상이다 보니까 저는 뭐 여담이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96세까지 살 자신은 없고 건강수명으로 한 80 정도 살면 그걸로 만족이다. 저희 어머니가 76세에 들어가셨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속으로 항상 오랫동안 다짐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연세 정도만 살으면 여한이 없겠다. 왜냐면은 어머니가 76세에 들어가시고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제 내적으로 붕괴된 것들이 있거든요. 사는 것도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크게 웃을 일도 없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참 가더라고요. 얘기가 좀 이렇게 빗나갔는데, 어쨌든 지금 엄청 추워졌어요.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추워져서 지금 저도 서울 현장, 그 다음에 논산 현장, 음성 현장은 지금 오늘까지 기본적인 작업 해놓고 한 일주일간 쉴 예정인데 좀 일찍 쉬려고 했는데 시골님들이 하단부 좀 마무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수성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익산은 요즘 영하 8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럴 때 난방비 국적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옛날에 그 광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효자죠, 효보고. 근데 문제는 보일러가 아니었어요. 옛날 집들이 외풍이 많았잖아요. 외풍이 많다 보니까 보일러를 아무리 때도 공기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발바닥만 따뜻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봄이야. 발바닥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효율이 없고 또 빨리 식고. 왜? 바깥에 있는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창문을 말할 것도 없고 벽체도 허술했고 단열도 안 되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 개념이 전혀 없었으니까 최근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아직 방송을 안 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완공 뒤면 방송을 해달라고 건축주님 그러더라고요. 모 지역에서 34평, 고치까지 한 40여 평 되는데 이 건축비가 이미 1억 9천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시공자가 있잖아요. 도구 부르셨더라고요. 제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황당한 거죠. 공사는 완결이 안 됐는데. 그래, 그 집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은, 위에는 전부 다 전기할 때도 플렉시블을 써야 하잖아요. 플렉시블을 안 쓰고, 일반 PVC를 쓰고, 그래서 그걸 다 떼내고, 600만원 주고 다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루바로 했는데, 되게 이제, 천장 반자라고 하잖아요. 요즘 제가 그 단열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50T 판넬을 대고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 마감을 하잖아요. 물론 설계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쨌든 단열을 잘 잡아주는 걸로 해야 하잖아요. 뭐 물론 우레탄 뿜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근데 지붕 이렇게 맞배 지붕을 해놨는데 보면 햇빛이 들어가요.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단열재 충전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폼을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네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밑에 저기 보이는 저런 반자 저기에다가는 나무를 이렇게 상을 싸가지고 석고보드 달랑 한 장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좀 기가 막히죠. 아무튼 지금은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단열을 하거나 아니면 유단열하거나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추우면 서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분이 저 혼자 살면서 뭐 자취하고 원룸에서도 살고 때로는 사무실 한쪽 기둥에서도 방마다 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따뜻한 집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도 그렇지만은 뭐 좋은 일 있으면 다 저 공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좀 이웃하고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난방비가 들지 않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었고, 저도 그래서 제가 지은 집을 그 관점에서 지었고, 단열도 구조도 설계보다 2배 가까이 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잉이다 그러는데 절대 과잉이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량철골 43평을 제가 이 집을 지은 지가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끝나서 3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때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하고,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하고, 그리고 설날, 성탄절, 공휴일, 휴일, 연가 안 쓴 게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작업 날수로 한 따지니까 460일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밤낮 없이 했는데, 밤은 주말 정도만 했었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그렇지 않고는 대개 5시쯤에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명예퇴직을 했죠. 2년 명예퇴직을 하고 얼떨결에 이 직영건축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 2년이 되었던 게 여주에 지었던 철근 콘크리트 35평 장빈님 댁이었어요. 거기도 재밌었던 것은, 아니 저는 경량철골 전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했던 사람인데 왜 철콘을 저한테 맡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2년 동안 현장을 무지무지 다니면서 봤는데, 반장님 정도면 철콘 경험 당연히 현직에 있었을 때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꼭 반장님한테 제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걱정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 거리는 거리도 아닌데, 여주 가는 데가 230km 됐나? 근데 요즘 뭐 영월도 갔다 오고 포천도 갔다 오고 춘천도 있었고 울진도, 그 울진 정말 힘들어요. 316km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었어요. 울진 수교는 아직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단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업한장식 공법. 설계는 사실 건축 시공자가 동급이든 직영이든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됩니다. 다만 설계를 빼먹으면 안 되고 설계에 더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법적 하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과잉이다 그러는데, 설계했을 때 기둥을 예를 들면 30평 기준으로는 각고 한 3.2T 기둥을 한 15개나 이 정도 세울 거예요. 근데 그건 일격체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제가 경량철골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트 시공을 그냥 판넬 뚝 따가지고 엘바로, 유바로, 아이고 말짓 좀 그만해라. 이건 NG다, NG. 유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나중에 처집니다. 창틀 무게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워요. 큰 창 같은 경우에는 300kg 나와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물, 모든 구조체, 모든 공작물은 항상 비바람의 영역이 아니라도 자체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전기 사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춘천 현장에서도 녹음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철콘집도 짓고 경량철골도 지었거든요. 도대체 반장님 같이 짓는 분을 제가 보도를 못했습니다. 특히 경량철골은 저렇게 튼튼하게 하부를 짜지 않으면
나중에 몇 년 있다 전기 문제 있다고 가보면 닫혀져 있고 문 안 열리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철근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문 난방은 비싼 메이커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돈 안 들어요. 그 마인드의 문제고 또 시공자들이 하던 대로 관성에 제가 하는 공법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단열재도 우레탄 뿜칠 제가 초월했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뭐 일반화돼가지고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부모 반장이 지은 집 두 채, 패시브 하우스보다 더 나은 집, 그럼에도 건축비는 일반 건축이나 패시브 하우스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지었던 집 사례 소개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붕어반장 공법으로 익산 경영철로 35평, 그다음 여주 철근구로 35평을 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익산은 저희 집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3년이 되었고요. 여주 철근구도 1년 4개월이 되었어요. 우리가 단열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 기준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8년도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실의 유벽, 최상층, 거실의 유벽이면 보통 집의 유벽이죠. 최하층, 이게 이제 바닥 난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창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중부 남부 지역, 여주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로 나눴어요. 오른쪽에 도표를 보면 여기가 여주거든요. 여기가 익선인데 이 색깔이 중부 2지역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중부 2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이런 것들은 보시면 여주나 익산이나 중부 2지역이니까 색깔이 같으니까 중부 2지역이죠. 그러니까 단열대 두께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한번 가져본 적 없습니까? 0.7 이하, 0.2 이하, 남부지역, 제주도는 0.296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뜻한 지방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져요. 이하라고 되어 있죠. 숫자가 작을수록 열 관료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열 관료율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벽이 있으면 냉기가 이게 바깥이라고 했을 때 벽이 있으면 냉기가 안으로 침투하는 거, 단열재의 두께라든가 단열재의 뭐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품질을 따져가지고 이 정도 두께는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역은 좀 따뜻하니까 제주도는 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중부 1지역은 가장 추운 거니까 0.2로 이하는 돼야 된다. 여기서 근데 의문이 드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똑같이 해놓거나 아니면 열관료율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폭행. 열관료율, 이것은 열교라고 흔히 하죠. 열교가 있고 냉교가 있습니다. 냉교, 바깥에 찬 바람이 찬 기온이 안으로 들은 걸 콜드 브릿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터널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열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열과 냉과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다른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준을 뒀어요. 근데 완벽한 단열이 되려면 이 수치가 몇이 되어야겠어요?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0이 될 때 이게 100%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현재 생산되는 단열재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유통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는 해줘야 친환경 주택을 짓는데 유익하다 해서 만든 거예요. 친환경이라는 건 제가 옛날에 두 가지로 몇 번 개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친환경이라니까 몸에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친환경은 건축자재가 됐든 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 몸에 해롭지 않다.
예를 들면 채소 같은 경우는 농약 잔류물 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친환경 건축자재는 뭐냐? 내가 집을 짓고 이 건축자재를 사용했을 때 단열을 잘 해놓으면 뭐가 덜 들어가요? 난방비가 덜 들어가는데 요즘 우리 난방비를 떼는 대부분의 연료가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요.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의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일 수가 있죠. 근데 화석연료를 많이 떼는 것은 심지어는 나무를 떼기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지구에 제한된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배출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대기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은 주택, 몸에 해롭지 않은 대기 환경 이런 거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이 정도의 단열을 해야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난방을 가동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친환경은 화석연료를 안 떼는 거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몸에 해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 제품 그러면 몸에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원적이성이 나온다 이런 뭐 유익할 수도 있겠죠. 유해하지 않은 거. 그 집안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감할 때 본드를 쓰잖아요. 근데 그 본드가 사실 친환경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USB 합판을 나중에 이렇게 마감재로 쓰잖아요. 석고보드 되기 전에. 그것은, 울림 현상이라든가 공진 현상, 그 다음에 방음, 그 다음에 온습도 조절 이런 것들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거 쓰는 건데 이것도 제조국이 다양하잖아요. 엄청 다양합니다.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축 자재에 대해서 어떤 환경 등급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 관리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후진국이에요. 근데 건축자재를 잘 관리하는 선진국이 어디냐? 북미, 캐나다예요. 미국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인증 마크를 줍니다. OSB 합판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쓴 OSB 합판은 가능하면 조금 비싸긴 한데 캐나다산을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MDF는 제발 단 한쪽 아래도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근데 제가 이제 걸레바지를 튀어나오지 않은 걸로 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가지고 한 10cm 정도는 MDF 쓰고 그랬는데 다음 현장부터는 스프러스를 쓸 생각이에요. 스프러스 아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집성목을 잘라서 쓴다든가 해가지고 그것도 좀 친환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모든 목재는 좀 비싸도 한 1-20%는 비싸거든요. 그 총액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재를 쓸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재들도 단열재 두께 못지않게 나무가 들어가고 석고보드를 치고 그러면 단열에 또 도움이 돼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삶도 상당히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붕어반장 버리는 단독주택 난방비 공개 많은 집을 졌는데 이 두 집 43평인데 왜 35평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43평 중에 8평은 이 8평은 포치였어요. 포치. 그래서 실내에만 순수하게 하면은 35평이에요. 이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웅장해요. 한 4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웅장해지는 우진각 지붕. 이거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철콘에다가 이렇게 우진각 지붕을 줬죠. 얼마 전에 울진에 가가지고도 40평 퍼펙트하게 짓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경량철골로,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인데, 제가 뭐 최초를 좋아해서 아니라, 도대체 경량철골이라든가 이런 건축업계에 여러 가지 한계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도 현직에 있을 때 느꼈는데 이걸 좀 정형화해가지고 이런 문화 보급도 하고 기술 전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 음성에 경량철골 우진각집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추워서 그만하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한 일주일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채를 가지고 난방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연봉 기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온 온난화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분위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최저 기온이 만만치 않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16.2도까지 떨어졌었고요. 마이너스. 2024년도에는 13.5도. 약간 따뜻해졌죠. 연평균 기온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최저 기온도 약간 떨어졌는데 역시 영하 20도, 영하 17도 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중부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온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어반장 공도를 단도직입 난방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익산 경량철구, 이건 33평인데, 네 부분만 해가지고 터치풀 36평이라고 있고, 이건 철근 골든 35평이잖아요. 그리고 난방 설정 온도는 두 집이 모두 23도에서 26도. 저희는 26도까지 온 적은 거의 없어요. 저희 집은 주로 이제 노인으로 사는 게 제 아내하고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25도를 고집하고 있고 아내는 23도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24도에 맞춰놓고 살았거든요. 한두 달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아들이 인천에서 대학 다니다 졸업반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엊그제 가서 찾아왔는데 얘는 이렇게 덥다는 거예요. 그 원룸이 그렇게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18도 놓고 살았답니다. 덥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23도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1년 난방비를 38,720원, 1년 난방비입니다. 그리고 온수가 포함되어 있고, 2023년 4월 20일부터, 그 다음에 2024년 3월 1년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LPG 값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 5월 초, 1년 단위로 맞췄다 보니까 1년 동안 94만 원을 썼어요. 결국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운수를 포함하고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작년 7월에 중국했잖아요. 7월에 중국에서 그랬듯이 LPG, 최저가로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학교 급식소라든가 아니면은 상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 생각되잖아요. 이렇게 큰 통을 갖다 놓고 여기 사진이 뒤집어졌는데 큰 통을 갖다 놓고 근데 저희 집은 이 설비 라인까지 전부 다 보일러까지 실내 내부로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설치비만 150만 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값이 80만 원에서 230만 원이 들었어요. 2022년 기준이니까 지금 좀 올랐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여주는 2024년, 작년에 했는데, 여기는, 보관비가 좀 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50만 원. 가스보일러에 거의 80만 원 전후니까, 이렇게 해서 이 초기 설치비는 이 정도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하우스에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패시브하우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연료를 쓰기에 난방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도대체 사람들이 패시브 맹신 오는가. 저는 패시브하우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고 또 하나는 밑장 부분에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소비자를 좀 뭉치고 보는 한마디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설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패시브 하우스는 뭐뭐다. 아주 고약한 뭐뭐라는 말을 제가 쓰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일단 독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 시작했고, 그러면 난방비는 얼마냐? 등유기준 1.5리터. 등유기준 1.5리터죠? 등유기준 1.5리터만으로 1평방미터당. 그러니까 30평 같으면 99평방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걸로 35평 같으면 115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겨울철 온도는 보통 20도 이상. 보일러를 세게 틀지 않아도 또 내로 일정이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등유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흔히 패시브 하우스를 1.5 리터 하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2025년 23년 기준 등유값이 평균 가격이 1,333원입니다. 1.5리터는 2,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20도 이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연간 난방비는 2,000원. 이 2,000원은 뭐예요? 1.5리터 가격. 그 다음 115는 뭐예요? 35평. 그렇게 해서 23만원. 23만원이 연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월 따지면은 2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은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23만원이더라. 1년에 23만원이더라. 이걸 기억하고 다음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로 지면 정말 경비적일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노후잖아요. 노후에는 소득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소득을 늘리든가 하나는 소비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근데 노후에 소득이라고 해봐야 되게 뭐 연금소득이 있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든 뭐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이든 뭐 기초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그 위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식하면 주식소득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집이 있으면은 거기서 뭐 월세를 내본다든가 하면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 정도의 소득을 다 누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노령 인구의 중위소득은 제가 알기로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어쨌든, 노인 가구들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1위잖아요. 그리고 OECD 국가의 노인 자살률 1위잖아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결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자립이 안 될 때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사람답게 못 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숙객을 했던 게 서울역에 내리면 노숙자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 고향에 만약에 집 한 채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텐데 그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돌아가지 못할 형편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깝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분들만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이건 사회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인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경제적 분배 구조도 그렇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일 수도 있고.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도 언제 쪼그날지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있고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공무원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정할 때 노조축
교섭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특수여있지 군인연금이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하는 고령화 속도는 뭐 세계 추구해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대 간 부양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뭐 자식들한테 손보일 수도 없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은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취직이 그렇지만 역시 또 노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엉터덩뜻. 저는 뭐 괜찮은데 제 아내가 나중에 아프고 그래가지고 간병을 해야 된다면 연금 가지고 간병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정말 허접한 요양원에서 이렇게 여생을 마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빗나간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지출을 줄여야 하잖아요.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소득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주거비용에서 줄여야 되는데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조정할 수 있겠지만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주거복지잖아요. 주거복지의 핵심이 뭡니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쾌적하려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에요. 사람요 아니든 밖이든 나가서 추우면 정말 서럽습니다. 무지가지 할 때 없고 저는 가끔 출장 다니다가 현지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다 올 때 밥 먹을 데가 없을 때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을 때 굉장히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황당한 일이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또 시골로 가면 밥 먹을 때도 없고 쉽게 여기서 그 럭셔리 카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곤란하게 그 때도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불편도 힘든데 내 집이 추워서 벌벌 떨어질 정도라면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경제적일까? 한번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패시브 하우스로 짓기 위해서 드는 건축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그래요. 15평 주택을 경량 철골조나 안시구조 이걸 했을 때 건축비를 비교를 해보면 2025년 시장가격 기준으로 했던 예산 견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량 철골조 이렇게 볼게요. 경량 철골조 일반 주택 이게 시중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이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잖아요. 소득세 신고를 한다든가 뭐면 이게 다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금액이 평당 보통 이건 이제 지형이라기보다는 고급이라고 봐야겠죠. 일반 주택이 경량 청구 때는 650에 750 정도 합니다. 업자한테 맡겼을 경우에 이게 정상가예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화해가지고 철콘크리트를 짓는데 30평 몇 평씩 했는데 2억 얼마 달라고 했다고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상이에요. 건축비, 자세히 건축비 한국으로 내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놨는데, 패시브로 지으면 얼마가 드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철콘도 마찬가지로. 이게 9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패시브로 지었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요즘 수도권이라든가 일반적인 주택을 짓는데도 이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철콘을 짓고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35%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냐. 경량철로 쳤을 때 2억 3천에서 2억 6천. 이게 정상가입니다. 이게 정상가고 철콘으로는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철콘을 제가 적으니까 경량철로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큰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뭐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실제 이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 시공했던 거 이렇게 따져보면 동급으로 지면 이게 나와요. 저는 지경건축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 지으면서도 더 따뜻하고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30평 공사비를 패시브로 다 했을 때 2억 8천에서 3억 1천 경량철을
35평을 치는데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번 세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패시브하우스의 건축비가 더 드는 이유, 이게 뭐냐면은 패시브하우스는 건축비 상승 요인이 자재와 시공비 그리고 인증 관련 행정비가 많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재도 그렇고 평이나 40평 단독주택 기준으로 일반 주택 대비 항목을 이제 상세히 비교해보면 여기서 행정비는 이제 비싼 것이 아니라 기밀함을 검증하기 테스트와 전문가 정밀한 설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겠는데 글쎄요. 이것은 정말 패시브로 잘 짓는 업자가 있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또 인증까지. 그건 또 자기 만족이니까. 설계, 컨설팅, 설계당.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시청을 때 설계부터 받아야 가성비 있는 집을 줄 수 있어요. 월교. 이게 뭐가 있어요? 월교고 냉교가 있다겠죠? 패널 브릿지. 그 다음에 콜드 브릿지. 이게 고성능 창호. 우리나라 사람들 창호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패시브하우스에서 독일식 창호를 쓰거든요. 독일 창호를 쓰기도. 저도 얼마 전에 소개했잖아요. 독일의 창호. 자, 독일 창호가 좋냐? 아니, 시스템 창호가 좋냐? 이중 창호가 좋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 창호가 훨씬 단위물가가 뛰어납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그것도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뉴피 시대나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찾아본 자료 이름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예요.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이중창이 단연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미관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형태의 퀄리티를 살리고 싶다면 시스템 창호도 고려볼 수 있죠. 기능 테이프 나왔는데 제가 목주주택 30평을 접었다고 했잖아요. 벽면 털고도 제가 이지도 다 쓰고 있거든요. 실전도 쓰고 있잖아요. 나중에 울진의 70 콘크리트 창호 시공한 거 보시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디가 하나 저는 이 이지씨를 전부 다 또 동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내내 그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쓰는 이지씨 목주택에 쓰는 이지씨보다 얇더라고. 접촉력도 좀 그렇고. 그리고 고성능 단열재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이 부분이 좀 그래. 단열재 두께가 200~300mm 증가한다고 했어요. 고밀도 자재를 쓴다는 거야. 근데 저 다 이런 거 쓰거든요. 다 고밀도로 쓰고, 예를 들면 EPS 같은 경우는 2종 2호 쓰고, 그리고 뭐 다른 2종 2호도 쓰고, 뭐 단열재 두께야 저한테 과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과잉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단 여러잖아요. 각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안에 뭡니까? 벽체에다가 뿜칠해요. 우레탄 뿜칠. 그 안에가 또 뭐합니까? 50T 단열을 하고, 서커보드랑 USB 찍어서 그냥 나가면 끝. 고밀도 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고밀도 건축을. 요 돈이 이 정도 든다. 일부 차양,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 그냥 요거죠, 요거.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선풍기 닦죠? 선풍기 닦을 때 그거 귀찮지 않습니까? 저는 무지 귀찮아요. 게으른 비는 우리 사람이 닦고 그러는데 저 심지어는 목욕탕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1년에 꼭 써야 되는 또 에어컨 있잖아요. 저쪽에 지금 에어컨 있는데 필터. 저는 거기 먼지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다음 영상에 냉방을 소개할 건데 저는 에어컨을 벽장에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정말 냉방 효율이 끝내줍니다.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열효수 장기장식 이게 유지관리로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내외 그 연한이 얼마나 될 것이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환기장치 있잖아요. 그 잘 돌리고 청소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어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별로 심지어 시스템이 저 안 좋아해요.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었다 했잖아요. 교육계에서 교육 행정을 했는데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돈을 노래부를 주면은 편성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꼭 1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청소기예요. 옛날에는 한 대 청소하는데 15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제가
트리움이랑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구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그냥 있으면 저 바깥에는 관로까지 다 청소를 해요. 공무기를 집중도 하고 이게 요즘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더 강화됐어요. 그전에도 물론 청소는 다 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1년에 2번 해야 돼요. 실제로는 언제 틉니까? 날이 추워질 때. 그리고 또 이게 냉온풍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틉니까? 날이 더워질 때 냉방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번 하고, 날이 추워질 때 냉방을 하기 위해서 또 그때 한번 청소를 해주고, 이게 정상이에요.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모든 학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있으니까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시스템 에어컨 혹시라도 돈 주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보통 들어가는 거면은 예를 들어 8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예요? 보통 2-3개 들잖아요. 24만 원이요. 아까 패시브로 따지면은 1년 난방비예요. 적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하는 분도 없는데 이걸 한다는 거죠. 패시브와 쇼피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언제 공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공무, 기밀 테이프. 저도 이거 다 해요. 기밀 테이프. 저는 이 작업 막 기밀 테이프 하고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막 공기를 불어가지고 무슨 압력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저는 뭔 생각이 들으니 숨막혀요. 겁나요. 저는 일부러 창문이나 이런 데 일부러 조금씩 이렇게 틈만 줬거든요. 중문은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 그냥도 좋지만 사람이 일부 공기하고 약간의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집이 숨을 쉬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집은 숨 쉬면 안 돼요. 그냥 유일하게 시공돼가지고 꽉꽉 막혀서 단열 잘 돼야 돼요. 열교, 냉교 안 되게. 그런데 뭐냐? 환기는 한 번씩 시켜야 하잖아요. 저는 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은 환기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환기를 하고 도로를 문 열어놓으면 이놈은 고양이들이 꼭 가가지고 펄쩍펄쩍 해놓고 난리를 피고 드나들고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얘들이 뭐 둘만 넘는데 수시로 들락거려요. 문 안 열어주면 거의 켜본 사람들 알 거예요. 거의 확성마 틀고 하는 수준에 시위를 해요. 시위를 하면서 어쨌든 기밀 테스트, 기밀 시공 테이프 이것은 기밀 시공 이건 저도 해요. 하는 게 무섭잖아요. 열교 차단제 이거 다 해요. 이 자재에 뭐 별것도 없어요. 저는 대신에 쓰레기에서 나온 비닐 테이프 안 쓰고 문박지를 써요. 왜 그런 거니? 이것은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에요. 높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박지는 금속성이잖아요. 딱 한번 붙여놓으면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PVC 계열은 아무래도 햇빛하고 바람 그다음에 눈비를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좋지 않다. 지붕도 전부 다 그걸로 오고 있고 때로는 이지체를 쓰고 있고요. 재밌는 게 있는데 협회 인증 수수료예요. 근데 이거 인증 받아서 뭐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서류심사 이거 또 뭐 100에서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던데 이거 받으면 뭐 좋은 게 있나요? 뭐 집값을 더 받나요? 이 협회가 살아가는 저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협회는 어쨌든 이거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경쟁적인 협회는 없잖아요. 목주주택 협회도 있고 목주주택 관련 산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목주주택, 시스템 창호 이게 그냥 단순히 친목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하나의 카르텔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패시브급으로 치잖아요. 아까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단열재 두께를 증강한다고. 기존보다. 오늘도 가격을 쓰고. 저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뭐 건축주님들이 뭐 비용 부담 때문에 보시면 왔는데,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합계면은 평당 100에서 1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일반 건축. 보급으로 맡겼을 때 직영 건축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4,5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더 든다는 얘기죠.
근데 앞서 제가 도로를 맡겼을 때 경량철골 평당 단가가 650 정도로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접으니까 600 넘는 일이 없어요. 섭하기부터 중공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 컨설팅도 포함이고, 600이 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650 정도면은 뭐 가구도 다 하고 다 해요. 제가 보니까 순수 건축비, 뭐 토목, 부대비 이런 거 빼면 건축비만 가지면 500만 원은 짓겠더라고요. 근데 부대 비용이 만약 이렇게 500만 원은 짓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주님들은 집주인들 500만 원만 지면 된다. 그러니까 30평이면 1억 5천이면 지겠구나.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저도 스트레스인데 건축주도 스트레스예요. 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비용, 부대비용, 수문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 건축 설계해야죠. 토목 설계해야죠. 부지 조성해야죠. 또 어떤 하면 데크는 건축비 안 들어가요. 정화조를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구는 당연히 빠지고, 그리고 뭐 전자기구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조명기구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부지 조성해야지, 뭐 해야지, 어떤 분들은 대문 만든다고, 어떤 분은 울타리 친다고 해야지, 식당만큼 들어가요. 네. 목포에 올 상반기에 집을 지었잖아요. 경량철골 58평을 지었잖아요. 전에 그분이 이사했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건축비는 집안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60평 되니까 3억 7천 들어갔는데 지금 통합공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요. 거의 저폭 수준으로 하시는데 통합수가 한 2억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하고, 이 건축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하려면 제가 지경건축을 하더라도 650은 듭니다. 근데 부지 상태라든가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600만 원 정도면 집니다. 실제로 웃기 싫더라고요. 업자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저는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제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조도 2배 세우고 창문마다 동마다 그리고 우레탄 뿜칠 싹 해주고 그건 포함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레탄 뿜칠에서 그렇다는 거. 조금 전에 추가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1금 예자로 이체했을 때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걸로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왜? 패시브 하우스는 35평을 지었을 때 추가 금액이 경량철골이 4,200만 원이고, 여주는 5,200만 원. 근데 이게 좀 떨어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5,8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재값이 요즘 좀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패시브하우스 추가 공사비, 이것을 갖다가, 은행에 맡겼을 때,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전 이자하고 이자 소득세까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걸 해봤더니, 이 익산, 만약에 저희 집을 이렇게 진다고 했을 때, 패시브급으로 진다고 했을 때, 추가 건축비가 4,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오름을 갖다가 1년 동안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치를 하면은 이자가 세금 띄고도 이만큼이 나와요. 106만 원이. 그리고 여주는 5,200만 원이 더 들어가니까 패시브로 진다고 하면 아까 같이 패시브 설계부터 패시브 검증 인증까지 그러면은 5,200만 원을 1년 동안 맞추면 130만 원이에요. 이것만 보면 드는 생각 없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집 9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차라리 은행에 맡겨놔도 2년 난방비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패시브를 안 쓰고 경량철이나 저처럼 쳐도. 여주도 5,200만 원이잖아요. 뭐 패시브를 써요? 여주는 그때 건축비만 680인가 700인가 들었는데 저희 집은 뭐 제가 졌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짓는다고 해도 봐도 550에서 600 사이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든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패시브로 지을 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에 맡기도 이 돈이 나온다. 근데 저는 따뜻한 방을 오잖아요. 25도 맞춰놓고 따뜻한 펑펑 씁니다. 온수 온도는 항상 39도를 맞춰놔요. 이 39도의 온도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따뜻한 부분이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밍밍한 땅이 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가 38도 9도거든요. 어떤 데는 벌써 40도인데 땅이라는 데 있잖아요. 막 뜨거워서 도저히 못 들어가는 그런 열탕 거의 못 들어가는데 그거 빼고 뜨거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냥 견딜만한 그 목욕탕 있죠. 그 목조가 한 38도가 나가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맞춰놓고 샤워하면 제일 좋더라고요. 친절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죠? 1.5리터 하우스 1년 동안 쓰면 23만원 나온다고 했었죠? 1년 동안 쓰면 요즘 23만원 23만원 또 그렇게 안 쓰죠. 이거 처음이라 제가 어쨌든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수도 없이 수백 번 했는데 이 컴퓨터 앞에서 하려고 쉽지 않네요. 온수 사용료와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실내 온도를 따뜻 유지하기 위한 난방 에너지만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시브하우스의 전체적인 에너지 구성을 이야기 쉽게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패시브하우스 성능, 난방 에너지, 오로지 난방, 나는 오로지 따뜻한 것만 담당한다. 포함. 겨울철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순수 난방비예요. 순수 난방비. 그리고 냉방 에너지는 별도 아니다. 패시브와 관계없다. 여름철 실내 온도 낮추는 비용을 별도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궁금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온수도 안 돼? 냉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공개성을 따져보니까 아까 이자 계산해보고 1년 23만원 그거 보니까 빵점이에요. 빵점입니다. 빵점이라 보니까 좀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온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사람이 얼마나 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이건 4인 가족이 쓰냐 2인 가족이 쓰냐 1인 가족이 다르니까 이건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패시브하우스에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 대안은 제가 여주에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뭘로? 태양광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6개월가 뜯었는데 지금 빵빵하게 쓰고 아까 그 83만원이 냉방 비용은 0원이에요. 운수만 들어가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냉방은 습도 조절이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방과는 매크로이 다르기 때문에 습도 조절 또 이 정도 나오면 또 뭐가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 습도 조절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건축주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짓는 집들이 화이트톤이잖아요. 화이트톤 건축가의 대가가 뭐야? 리차드 마이어든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 건축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화이트 인테리어를 시작해가지고 유명이 됐고 30년 이상 됐죠. 근데 화이트 인테리어가 가장 신표가 없어요. 백색이. 옛날 그 교실 보면 회색 교실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형형색색의 원색 계통을 교실에 쓰기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똑같잖아요. 교실이. 어디 나가나 벽이 전부 다 흰색이었고 그게 가장 무난하고죠. 흰색 계통이 때가 또 잘 안 탑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 차는 때가 많이 타요. 흰색 차는 웬만해서는 때가 안 타요. 때가 안 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때가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흰색 계통은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장도 50D 판넬을 대고 석고보드 원피나 투피를 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가성비 따지고 건축주님들이 깔끔한 걸 원하니까 그리고 크게
정말 핏대를 세우면서 논쟁을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무조건 누바를 권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바를 굉장히 싫어해요. 식상한다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20년 산 집 누바를 했는데 또 했잖아요. 이거 뭐 석고부터 치는 게 쉽겠어요? 롬바하는 게 쉽겠어요? 석고부터 훨씬 쉬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걸 다 했잖아요, 선장은. 이유가 뭐냐? 온습도 조절에 탁월합니다. 제 아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장마철에 옛날에 저축집을 할 때는 꾹꾹하기도 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평택고 전부 다 문선 빌딩을 갖다가 나무를 했잖아요, 원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마철이 고실고실한 거예요, 장마철이. 장마철이 정말 고실고실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무 전체 또 막 벽까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는 OSB 합판 치잖아요. OSB 합판. 내년에 짓는 집이 재밌는 게 솔끝집 작은 소형주택들을 몇 개 짓는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설계 구상이 있거든요. 월요일날 설계하러 가는데 솔끝집이 작은 집 질 때는 훨씬까지 나요. 오히려 경제적이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긴 볼 때는 작게 줘서. 그래서 올해는 뭐 10평짜리도 짓고 15평짜리도 짓고 20평짜리도 짓고 뭐 10평짜리도 있고 막 그럴 것 같, 올해가 아니구나 내년이구나. 어쨌든 그 나중에 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35평 패시브하우스를 실제 총 에너지 비용은 난방비가 23만원, 그리고 온수 급탕비가 30만원 든대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스로 그러니까 저 둘이 뭐 샤워를 한 번도 안 하는 날은 없고, 뭐 어떤 아침 저녁, 뭐 여름에는 뭐 3번도 4번도 여기도 오잖아요. 여름에도 온수를 쓰잖아요. 냉방비. 네. 이 정도, 저희 집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들은, 고양이들이 들어다니는 게 아예 여름에 열어놓거든요. 낮에 왔다 갔다 하다고.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입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더운 거지. 실냉판을 딱 조져놓고 있으면, 문 닫아놓고 있으면 25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25도 실내 온도 여름철이면 쾌적합니다. 겨울 때도 뭐 나무를 이렇게 했더니 고실고실한 뭐 그다음에 조명, 컴퓨터도 있고 뭐 가장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 종합의견이 어떻게 되냐면 종합의견이 이렇다는 거예요. 종합의견이 20만 원이 아니라 모든 엔진을 합쳤을 때 1년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희 집은 아까 93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온수 포함해서. 저희 집이 더 저렴하죠. 근데 여기 당비님 때문에 83만 원 든다고 했죠. 태양광을 해가지고 돈이 전기요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니? 평균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따지면 저도 뭐 요즘 태양광 보조금 받으면 170만 원이면 3kg를 해요. 제 옆집 옛날 살던 집 지금도 태양광 해가지고 이웃집이 잘 쓰고 있는데, 그 초과 투자 비용을 고려를 하면은 동해반장 공법 대비 건축비가 6천만 원이 많다. 경량 철골이든 철콘이든 6천만 원이 많다. 이것만 따졌을 때. 근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왜? 저는 건축비가 제 공법으로 단열도 2배, 구조도 2배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거짓말하는 거 없잖아요. 뭐 물건도 전부 다 건축주가 전부 다 먹는 것이든 인건비든 재료비든 다 직접 광급식으로 다 직접 결제를 하기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한 7, 8점 정도는 최소 한 7, 8점 정도 세이브가 된다. 세이브가 이익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늪이 아니라 건축비 한번 2025년 시장 가격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경량 철골주택, 철근 코크리주택, 목주주택 하신 분들이 저를 참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짓고 살아보고, 또 저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그때 어느 분들 있는데, 이구동성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비하인드가. 그것도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두째를 잡았어요. 이 정도면은, 가구까지, 그냥 토파기부터 완벽하게, 웬만하면 다 좋더라고요. 철근 구릴 때도 마당공가 이런 거 빼고, 데크 쬐끄마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익산도 이 돈 안에서 다 줬고요. 그럼 설계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론 설계비 같은 건 다 빠졌죠. 이쪽은 이런 건 빠지는 겁니다. 설계비 같은 거는. 설계비 같은 건 빠지는 건데 어쨌든 전 이름만 짓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잘 짓고도 이것보다 더 잘 짓고도 이렇게 짓더라. 이것보다 더 잘 짓고도 이러지면 짓더라. 이거 팩트입니다. 근데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 그랬던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전문 업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공이 좀 깔끔하고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질 때는 그게 참 힘들어요. 팀이 가면 팀한테 전적으로 맡겨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건축주들이 유튜브 보고 했다고 이제 일부분은 또 뭐 기계 다룰 줄 아는 분들 있잖아요. 농촌에서는. 정비를 다루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감은 손대지 마세요. 중간에는 좀 거들어주는데, 마감 집어넣고 마감에서 집히면,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건축부는 탑하기부터 중간까지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통목 데크, 조명기구, 뭐 이런 부지조선, 이런 것은 빠집니다. 그리고 문무한, 이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무한 직영건축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것도 업자한테 느낌보다 1.5배는 더 들어요. 사기를 안 당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이 자재구입, 공간과유, 인력과유, 이게 필요할 것 같죠? 내가 돈 주면 다 할 것 같죠? 여러분들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한 아는 사람을 오지 마세요. 계약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가요?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집을 건축에 1억 9천 받아가 놓고 감정해버렸어. 그거 가서 보니까 엉터리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반장식 건축과 30년 거주를 예정했을 때 난방비기를 비교해봤어요.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를 600만 원으로 부모반장 짓는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면 줘요. 그런데 난방비는 93만 원, 30년이면 2790만 원이 나와요. 온수 사용 포함. 이것을 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샘플링을 좀 폭을 넓혔어요. 언제부터? 2022년 11월 20일부터 실제로 제가 추워가지고 이것을 기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이거는 이게 37개월이요. 37개월인데 280만 원 나왔거든요. 이걸 나눠봤더니 92만 7천 원이야. 96만 7천 원, 3만 원 잡은 거예요. 이렇게 온수사용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에, 어떤 때는 7천 원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8월 달에 10,000원이 넘은 적이 있어. 그리고 10,000원이 넘은 적도 있고, 8월에 6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8월에 안 떼잖아요. 5월 달에도 3만 5천 원이나 나오고.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우리 막내 내려와가지고, 산신령처럼 막 구름이 뜨할 정도로 막 뜨거운 물 틀어놓고, 우리 애들 막 문턱으로 와가지고,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온수 사용료죠. 25도가 넘지 않잖아요. 25도가 자연 상태에서도 25도가 되니까.
근데 간절기에 단점도 있어요. 단열 잘 된 집에 간절기, 환절기에는 추워요. 4월 정도, 그 다음에 10월 정도는 추워요. 온도기에는 25도, 26도로 되는데 체감도가 춥습니다. 공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주 건축주님한테, 장군님한테 단열 잘 된 집이 추우니까 그 시스템에 그 냉난방 기능을 넣으시라. 그리고 태양광을 하시라. 그러면 막는 거 팔아먹는다. 야,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 얘기도 이렇게 다음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여주 같은 경우 83만 원이 에너지에 쓰는 전체 돈이에요. 그거를 올해 고인가 주는데 83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 꼴되나요? 기초 노령연금 받아도 그렇게 해놓고 뜨끈뜨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따서 못 쓰면서. 물론 그분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보면 또 이것도 여담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하우스를 추가 건축비를 4천원, 아까 내가 예치면 100 얼마라고 했잖아요. 106만 원을 30년을 예치면 3,100만 원 정도, 3,200 정도 돼요. 패시브 난방비 23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난방비만 30년 690만 원 드네요. 이걸 합쳐봤더니 3,880만 8천 원이에요. 그럼 붕어반장 공법 여기잖아요. 붕어반장 공법. 붕어반장 공법으로 이렇게 함수하면서 했더니 1,000만 원, 1,100만 원가량이 오히려 이익이에요. 그 패시브 할 필요 없다. 경제성은 따지면.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한번 볼까요?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비 700만 원, 실제로 때 680만 들었는데 이렇게 2억 4,500만 원. 그때 이분이 가구까지 다 해서 이런 거 들었어요. 가구까지. 가구를 어마어마하게 쌌잖아요. 주방, 다용도실도 엄청 이런 난방이 85만 원이라 했잖아요. 30만 2,500. 50만 원. 온수 사용 포함. 여기는 태양광이 달았기 때문에 전기는 없다. 영원이다. 이거 에너지 사용료가 다 이거다. 전부 다. 근데 패시브로 했을 때 5,200만 원 패시브는 안 했잖아요. 만약에 패시브로 제가 짓는 방식으로 했으면 5,200만 원 은행이 예치했더니 이게 세후에 있는다. 이자 빼고 30년 이도 4,000만 원. 패시브 난방비 이렇게 했을 때는 패시브로 했을 때 오히려 4,6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붕어반장 공법을 쓰니까 2,550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붕어반장 공법이 2,1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제 대장이 뭐 잘못됐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성만을 따진다 그러면은 패시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는 좋은 주택인 건 맞습니다. 왜? 이 지금 온난화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화석연료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더 따뜻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패시브 하우스는 문자 그대로 이게 수동적인 집, 패시브, 이 뜻이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이에요. 기계 설비,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컨, 보일러는 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 이외에 막, 열 휘수장치 들어가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의뢰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988년인데, 저는 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1980년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초에 대통령이 됐었죠. 그때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굉장히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됐었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은 뭡니까?
야국 강식이에요. 야국 강식. 예를 들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파기, 강자의 약자에 대한 파기, 뭐 이런 거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그리고 시장에서도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것들을 다 취하고 자본이 없는 소상공인 된 사람들을 막 흑주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늪이제입니다. 사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거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좋아요. 이게 순수한 마인드에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좀 있다. 주거단지가 건설이 됐어요. 좋은 일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독일로 끝났으면 좋은데 친환경 건축물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한국에서 이게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야. 뭘로 시작해가지고 목조주택으로 해서. 자,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미국이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저렴한 자재.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부 개척 시대부터 나무로 집을 지어온 숙련공이 많기 때문이다. 이거였잖아요. 토네이도는 상승기류잖아요. 토네이도로 날아가도 다시 그 사람은 집니다. 미국의 주택 분봉률 중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제가 5년 전 통계를 보니까 90%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무식한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의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급 주택가 영화에서도 보면 도로가 있고 양쪽에 잔디밭 일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모든 집이 예의 없이 계단을 타고 몇 계단 타고 집으로 들어가요. 한두 개 최소한. 요즘은 미국도 주택 지을 때 난방 시스템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니? 정통 목조주택은 마루식 구조입니다. 마루식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조주택 공부를 언제 했는 거니 2007, 8년 정도 했었으니까 그때는 목조주택 자재가 시중에 팔리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파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야지 김천에 있는 건우 하우징랜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받았었어요. 다 수입자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운영하는 전통자치 30평도 100%가 다 거기서 수입했던 물재, 그 다음에 제일창 그런 시공을 직접 제가 해봤기 때문에 목조주택 장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결정적인 단점, 원래 또 토대가 썩는 문제, 그리고 목조주택을 제대로 지으려면 토대를 높게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목조주택이라는 것은 옆에는 우리는 이제 거기다 배관을 하는데 기초 옆에다가 자갈층으로다가 유공간처럼 이렇게 다 묻어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습이 올라오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원래 이게 정통 목조주택 공법이거든요. 아무튼 그게 나름 계획을 하기로 하고 제가 가장 이게 좀 뻘끗하게 나가는 거죠. 저하고 공부가 단축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권력이 주는 저는 공기 정화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세미나에 오면 많이 했거든요. 하늘의 목숨을 고려한 이유.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지으면 불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샌드위치 판넬에 불나서 죽는 건 우리가 그 공포심이 어디서 생겼냐면 옛날 의정부에서 막 포를 타는 거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막 창고 이런 거 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하니까, 산업화재가 나면은, 그걸 보니까 그런데, 주택 화재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가 문제니, 뭐, 철공이든, 샌드위치 판넬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기사에서 보시듯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불 안은 더 위험해. 왜? 전기장판, 전기난로, 심지어는 아낀다고 화목보일러, 이런 전기매트, 전기열선, 주거시설, 산업시설, 야외 자동차 이수는데 왜 그래요? 전기히터, 전기매트 왜 뗍니까? 추우니까. 불이야. 일어나요. 빨리 가! 도망쳐! 추우니까 떼는 거예요. 집이 추우니까. 어머니들이 아들이 기름 넣고 되게 가스보일러 다니고 기름 보일러잖아요. 심지어 샤워도 안 해요. 땅속물은 또 급탕을 띄우잖아요. 기름 보일러는 지금도 급탕을 띄어야 하는데 가스보일러는 그냥 호스만 올리면 저절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어쨌든 단열이 안 되는 추운 집에 사니까 화재가 나는 거예요. 전기매트 과열돼가지고 화재 나고. 그 다음에 열선 있는 그런 뭐 히터 이런 거에다가 깜빡하고 화재 나고. 자, 화재가 거기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때문에 화재가 납니까? 가장 화재의 주범은요. 직접적 화인이 되는 전기매트, 노선, 그다음에 열선, 그 다음에 전원기구, 이런 것인데, 제가 원직이 있을 때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커튼 옆에다 이렇게 놨었어요. 이게 이제 막, 커튼을 타고 이불, 커튼, 몇 가지, 그 다음에, 전혀 실크가 아닌데 실크로 잘못 알고 있는 실크 벽지 이런 데서 유독성 가스가 나와서 가스에 대한 질식사가 가장 많다. 직접적인 화재에 의해서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유독가스인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불 밖을 위험한데 이불 안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18도 우리 딸 세종에서 전세 사는데 아파트 18도 이상을 못 넣고 맨날 이렇게 한대요. 왜 그러는 거니? 단열이 안 돼가지고, 막 18도만 넘어가면 계속 돌아간다. 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면, 저는 둔감한데, 옛날에 살 때도,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또 보일러도 이제, 급하게 놨을 때, 기름 보일러 뜰 때는, 막 다 들어가서 쓰잖아요. 저는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게, 합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편 뻥치를 한다든가, 판넬 한 장 더 매달려 한다든가, 돈이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36% 해보니까 천장 다 하니까 300에서 350 정도만 해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 이런 칸막이, 내부 칸막이까지 싹 했거든. 그때도 한 30% 골랐었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집을 지어준다는 건축업자가 없다는 거죠.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근데 그게 시스템화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무엇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짓기로 온 집들은 전부 다 직접 설계사무소 가서 제가 이제 설계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뭐냐? 단열 달고, 방수의 문제 없고, 가성비 있고, 가성비가 싼 집이라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니까 싼 집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싼 집이 아니에요. 가성비는 내가 투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성비가 싸구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이제 저를 찾더라고. 뭐 제가 전국에 있는 집 다 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소형주택, 청콘하고 경량 저렇게 조화롭게 지금 하려고 세팅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아무튼, 주거인 거예요.
전기 히터, 난방용품일, 방판, 전기 열선 장치, 이런 것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아무 소용 없고요. 여보, 아버님 댁 내단열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더 눕기 전에 조그맣게 집 하나 지어드리자. 따뜻하게. 어떻게? 부모관장 공법으로. 제가 가르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유튜브를 제가 다 가게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속지 말고 이렇게 시공해줄 사람 만나서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25도, 39도 이렇게 맞추고 살았는데 지금 23도로 맞춰요. 아들이 와가지고 엊그제. 어쨌든 이렇다는 거. 우리가 이게 기초를 만들잖아요. 기초를 딱 만들면 단열재를 여기다 집은다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다 또 이게 뻘짓을 해요. 뻘짓을. 이 패시브 보여주면서 또 그렇고 더 재밌는 것은 또 열화상 카메라로 또 찍어. 철근 콘크리트 조합은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습에 굉장히 약해요. 가끔 가다가 이 콘크리트가 깨져가지고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 철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기초 피복 두께가 두꺼워야 5cm거든요. 보통 3, 4cm 정도. 그러면 여기다 아이스핑크를 이렇게 되더라고.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렇게 물이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가 이렇게 들어가. 비가 오면 습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이 스틈에. 이게 말라요, 안 말라요? 이 습이 계속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깔았던 단열재도 시간이 지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기초 콘크리트하고 이 사이가 여기가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이쪽 땅은 치마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난방비 비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온라인 세미나잖아요. 직영건축 세미나라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아까 몇 시부터 했냐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화질도 걱정이고 오디오도 걱정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잖아요. 단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강좌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개념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고, 패시브하우스를 제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라든가 생태계 파괴, 우리가 무분별한 벌목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땔감 건축자재. 근데 아이러니크 또 목주주택에 벌목을 많이 오잖아요. 어쨌든 제 앞뒤가 안 맞는 면도 있긴 한데, 에너지를 절약해서 환경,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화석 원료를 쓰지 않고 재순환 가능한 재활용 재생에너지를 쓰자. 2050년까지인가 우리가 이제 뭐 탄소 규제도 뭐 있고 그러잖아요. 탄소 배출 규제, 그것이 지금 세계 협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쓰고 단열을 제대로 하고 또 냉방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냉방은 쉬울 것 같아요. 전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단열인데, 이 단열도 머지않아 전기 힘을 빌리게 되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패시브 주택을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다. 붕어반장식 공법으로 지으면 된다. 근데 붕어반장 공법이 뭐냐? 영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온라인 건축 세미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다 보니까 뭐 주원 부분하고 좀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건축을 하시는 시공업자가 되었든
또는 예비 건축주가 되었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제 이 방식대로 집을 짓지 않겠다는 분들의 집은 지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단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 기준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이상으로 한다는 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제가 컨설팅으로 PM 방식이죠. 그렇게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제 새미치잖아요. 우리 28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한 해가 갑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말 댓글 꾸준히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유튜브 54,000명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자체로 돈이 안 됩니다. 광고라도 찍고 어디 가서 막 그런 거라도 하면은 되는데, 광고비가 훨씬 낮거든요. 이 집 짓는 일보다 광고비가 나아요. 제가 오늘 한두 번 해보고, 근데 제 적성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광고도 꼭 건축직이 필요한 것이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드릴 용인이 있는데, 적성이 아직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왔는데, 이것도 힘에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편집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원해주신 분들께 보답할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성원해주신 분들께 보답을 뭘로 할까 하다가 겨울에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직영건축 세미나, 직영건축 온라인 세미나, 붕어반장 직영건축 온라인 세미나,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동안은 시공했던 거, 그런 것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옛날에 강의 형태로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그런 방식의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을 뭐 순서대로는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거 청량철골 우습게 보는 사람들, 이게 참 많거든요. 이게 좀 보면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이중성,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사회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전기주 요금에 대한, 그 다음에 한계와 극복. 제가 작년에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철권 짓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미나에도 이렇게 제 설문을 해보면 반반이에요. 가성비 좋은 철권주택, 하이브리드, 이것을 이제 도전을 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경량철골 수준 내지는 그것보다도 더 저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코너로 집을 짓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방법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2025년도에는 올해가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했던 진행이지만 다른 데로는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내년에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성원해 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야? 7시 44분 새벽. 이제 편집해서 언제 편집 끝나냐? 우리 고양이 안고 자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손들어. 빠이빠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지 말고. 내년에도 철들지 않고 사는 게 붕어반장의 목적입니다. 빠이빠이야. 시청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